한국전력이 오늘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동결한 대신 일부 핵심 요소들이 오르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도 오를 전망입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오늘 발표 내용부터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픽을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오늘 발표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은 사실은 2021년 이전에는 여러분 뉴스 볼 때 연료비 조정 단가 뭐 이런 뉴스 사실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연료비 원가라고 이야기하죠. 기름값이라든지 석탄값, 다른 에너지 자원의 비용과 연동을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전기요금을 변동시킨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네. 그래프를 보면은 조금 알 수가 있을 텐데 2분기에 연료비 조정 단가는 0.05는 동결했다. 연료비 조정 단가라는 건 뭐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변동분. 그러니까 사실 겨울에 2022년 겨울에 이제 러시아 사태 등이 발발하면서 무역 적자가 확대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거는 결국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가면서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됐는데 그만큼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 네, 사실 그 변동한 것, 최근에 변동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력량 요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추세 요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추세 요금이 한 4.9원이 오르고 그다음에 기후 환경 요금, 여러 가지 기후에 대응해야 되는 요금들이 2.0원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그래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픽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제작진께서는.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요금 구성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동결한 거는 연료비 조정 단가가 동결된 건데 이 전기요금의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오늘 연료비 조정 요금은 동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소 중에서 인상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전기요금은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전기요금이란 게 기본 요금이 있겠죠. 내가 전기를 쓰자고 하면은 발전소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이 있고요. 기준 연료비란 것은 작년 한 해간 사실 2020년 11월부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연료비가 얼마나 되었냐. 흔히 말해서 기름값이라든지 석탄값이라든지 올라가는 추세가 있겠죠. 이런 추세를 원가에 반영해서 전기세에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후 환경 요금도 작년에 사실 흔히 말하는 전기요금 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나온 제도인데요. 기후 환경 요금 사실 뭐 탄소 거래세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탄소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전력도 석탄을 떼거나 뭐 다른 탄소 에너지를 쓰면은 탄소 배출을 하게 되고요. 흔히 이런 탄소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원가를 기후 환경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탄소 감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어떤 원가를 기후 환경 요금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지금 오늘 이슈가 되는 사항은 연료비 조정 요금인데요. 연료비 조정 요금은 지난 3개월간 특히 이제 한 분기를 봤을 때 작년 기준 연료비라고 하죠. 1년간 변화한 것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그런 단가를 비교해서 그 금액을 사실 뭐 많지 않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3원까지인데 이 많지 않다 그러면 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한국전력의 수익성을 보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 연료비 조정 요금, 흔히 말하는 3개월 변동분, 그 최단기간 변동분에 대한 요금 인상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체계를 설명을 먼저 해주셨고요. 오늘 발표가 있기 전에 앞서 결정 유보가 또 있었잖아요. 그때 유보가 됐던 그 배경은 뭔가요? 사실은 두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 인플레이션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크게 두 가지 우려가 있어서 이 전기세란 것을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4월에 기준 연료비란 것은 작년에 이미 설정된 단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탄소 거래세, 거래에 대한 어떤 세금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탄소 요건들을 맞춰야 되는 그런 요금 역시 이미 작년에 결정이 돼가지고 인상 요인이 있었죠. 이미 6.9원 정도 인상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변동 요금까지 더 반영을 하게 된다면 서민 물가에 문제가 되고 전기를 많이 쓰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가 너무 누적이 된 게 아니냐. 특히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가지 못해서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개인들 역시 소득이 줄고 소득을 유지하지 못하고 뭐 폐업 사태까지 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변동요금분까지 추가적으로 올리는 것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인식이 많아서 사실은 한전에서는 요구를 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상으로 유례 없이 무역 적자가 컸고요. 네. 무역 적자 컸다는 얘기는 에너지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그 에너지 요금을 반영을 해서 한전에서는 최대치인 3원을 올리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부에서 지금 되도록 안 올릴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올리지 않고 가격을 유지하겠다라는 정책 하에서 변동 요금분은 반영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연료비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결국 최근 뭐 기름값 많이 오르고 다른 뭐 가스 뭐 여러 전반적인 원료 그 에너지들이 많이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듣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실제로도 지금 이렇게 좀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교수님? 뭐 사실 여러분들 정유 네. 하시러 가면 기름 넣으러 가시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유연탄 같은 경우도 한 30% 오르고 LNG 같은 경우도 30% 이상 오르고 뭐 벙커 CU는 조금 덜 오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흔히 말해서 에너지 자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휘발유 그 발전소에서는 휘발유 별로 쓰지 않지만 휘발유 관련 그 원유 관련한 모든 상품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적자에도 큰 손해를 입혔다고 할 정도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러니까 20-30% 이상 그 흔히 말해 WTI 텍사스 원유 가격 지수가 뭐 러시아 전쟁 전에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90불대였는데 지금은 120불대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수치상으로 봐도 33% 이상 올랐죠. 그래서 이제 요약드리자면 한국전력에서는 사실 이 변동분을 정확하게 산출하자면 33.8원을 인상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 그러니까 전기세란 것이 늘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 그렇죠. 모든 세금이란 게 예측할 수 있고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 때 한 분기당 3원 이상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는 우리가 33.8원 올려야 되지만 3원만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고 정부는 규정상 이런 변동분에 대해서는 꼭 올려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 방안으로 유도를 한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연료비 조정 단가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그대로인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일부 오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은 그럼 얼마나 늘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뭐 늘 이제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에너지 요금, 그러니까 1년간 평균적으로 평균간 원가라고 할 수 있겠죠. 킬로와트당 그 에너지 요금 부분에 있어서 한 4.9원 정도 오르고요. 그다음에 환경 관련 부분, 워낙에 이제 석탄이라든지 석탄을 감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세 같은 걸 내야 되는 이런 부담 때문에 2원이 추가적으로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6.9원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평균값으로 월 평균 한 300kW 정도가 보통 이제 한국전력에서 생각하는 평균 사용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4인 가족 기준이고요. 한 달 전기요금이 한 2,000원 정도는 인상하게 될 것이다. 2,100원 정도 아마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4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42,000원, 43,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게 평균적인 금액이 그 정도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쭉 해주신 걸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연료비 인상 요인을 감안했을 때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올렸어야 하는 게 맞는데 일단 물가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기요금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함으로써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1년간 원가가 오른 것은 사실은 전기료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환경 관련 요금도 명확하게 작년에 거래를 얼마 했고 석탄 감축을 얼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부분 역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규정상 변동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혹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안 올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그 부분들이 가만히 돼서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부분만 올라갔고 나머지 변동 부분에 따른 변동 부분 굉장히 한 30원가량 올려야 된다고 원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전 입장에서는
들여오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들여오는 연료비는 올랐는데 그 전기 요금, 파는 요금은 그만큼 못 올리다 보니까 재정 상태, 경영 상태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실제로 한전 경영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뭐 내년까지 네. 그 적자표가 나오는데 올해 마이너스 5조 적자, 그러니까 적자가 5조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20조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 상승분이 있고, 그다음에 유가 상승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면 에너지 가격, 전반적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쫓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변동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쫓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20조 가량 어떻게 보면은 그 손실이 예측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죠. 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뭐 1,000조라고 이야기하는데 1,000조 중에 한 뭐 20%, 뭐 그러니까 6, 700조에서 뭐 1,000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공기업까지 예산을 따지면 그 정도인데 적자가 20조 난다는 거는 그 큰 뭐 정부와 공기업 따진 그 부분에 있어서 퍼센테이지 따지면 엄청난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하는 것처럼 변동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내년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상황이고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흔히 말해서 어떻게 비토를 한다 그러죠. 비토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한국전력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올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4만 원 올려야 되는데 무시하고 안 올릴 수는 있지만 매년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소비자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이 전기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아마 유지를 하면서 그 변동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유지를 하면서 아마 되도록 안 올리고 뭐 6월 선거도 있고 그 다음까지 유지를 하지 않을까.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은 코로나19가 끝나야 이제 사람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전기세를 낼 여력도 생기게 되고 이런 경제 전반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공급망 문제라든지 인플레이션 압박 같은 게 하반기에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특히 아까 IMF 뉴스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공급망 문제라든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최대한 아마 버틸 만큼 버티시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 전쟁이 길어진다든지 하면은 어차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변동 요인을 줄일 것이다라고는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임대차 3법 관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수위 내에서 임대차 3법을 선보겠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던데 먼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임대차 3법은 크게 3법이니까 세 가지로 구성이 네. 돼 있고요. 일단은 2+2 제도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자기가 전세 계약을 2년을 하면은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2년간 더 살 수 있는 전세 계약 갱신권을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한동안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월세 가격 혹은 전세 가격이 5% 이상 다음 계약 갱신할 때 그 사이클 안에서는 5% 이상 오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전월세 신고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예전에 분들은 집에서 이게 조그맣게 전월세를 한다든지 뭐 세를 뭐 3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30만 원 받는 분들은 사실 신고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계약서 상으로 그러니까 월세만 다달이 받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얼마가 보증금이고 얼마가 흔히 말하는 월세 개념으로 받는지를 신고를 해서 정부가 관리를 하겠다. 이게 사실 계도 기간인데 이런 것을 관리를 해서 앞으로 전월세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런 가격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반영돼서 그 임대차 3법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임대차 3법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기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사실 임대차 3법이 뭐 신고제는 사실은 전월세 신고해야 된다는 거는 세금 이슈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월세로 받는 소득들을 세금 인지가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이 세금 인지 안 되는 것들이 정부에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공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특히 2+2 계약 청구권, 그러니까 계약 갱신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5% 계약 상한제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이 경제학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런 제도란 것이 가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약시키고요. 그다음에 2+2가 끝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한번 가격이 오른 것이, 그러니까 2년 만에 가격이 오르는 거랑 4년 만에 올라서 확 오르는 거랑 도대체 어느 게 나은지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는 상태고, 후자가 더 흔히 말하는 가격 시장, 흔히 말하는 시장에 충격이 더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충격이든지, 경제 전반의 운용에 있어서는 가격이란 것은 굉장히 스무드하게 뭐든지 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데, 2년마다 한 번씩 조정되는 것이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조정되고 2년에 못 올랐던 것이 갑자기 확 오르게 된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충격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임대차 3법 중에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조금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완전 철폐를 하든지 부분적으로 좀 개선해서 뭐 상한료를 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 7월이 되면은 그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한 처음 세대가 오거든요. 2년이 됐으니까 이분들이 왔을 때 제도를 적절히 개혁을 해서 흔히 말하는 시장이 왜곡된 효과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경제학적인 그런 수요 공급 그런 원리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임대차 3법이 도입됐을 때도 선의의 피해자라든지 여러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또 이런 그 논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불과 제도 시행한 지 2년밖에 안 된 제도를 또 갑자기 폐지한다거나 한다면 역으로 또 선의의 피해자라든지 시장 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연착륙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맞는 내용이긴 한데요. 네. 이것이 결국은 제도의 방향성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임대차 3법을 유지를 할 것이냐, 이게 피해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없애야 된다,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아마 후자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제도가 고착이 되고 이 고착화된 문제가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기 전에 오히려 빨리 하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취지는 살리자, 흔히 말하는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고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고 그런 상승률을 억제하면서 이런 흔히 말하는 임대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는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조금 유지하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왜곡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 평가가 굉장히 달라서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여당이 될 쪽은 임대차 3법 자체가 흔히 말하는 아까 경제학적 원리에서 시장의 왜곡을 너무 심하게 시킨다. 단기간은 보호하는 것 같지만 4년 이상 가면은 그 왜곡된 효과를 어떻게 견딜 거냐는 의견이 많아서 이걸 철폐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쪽 입장에서는 아직 이게 기간이 안 됐는데, 지금 현 여당 쪽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간이 아직 안 됐는데 이 정책 효과를 좀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선의의 피해자가 있고 이런 제도를 2년 만에 너무 빨리 바뀌는 것은 효과를 보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억제한다,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은 너무 선의의 피해자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두 가지가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철폐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유지 쪽으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철폐 쪽으로 간다면 빨리 해서 왜곡을 줄여놓고 시장의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사실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고 유지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의 보완 정도, 이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계속 저희가 얘기한 게 임대차 3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를 하려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앞으로 바뀌었지만 국회의 그 절대 과반은 민주당에서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 개정 사항을 논의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 여당하고 이제 여당이 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현 여당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는 그런 구조가 그런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도가 피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추산이 되었으면은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연구기관에서 이 제도를 통한 흔히 말하면 경제학에서는 여러 가지 척도들이 있는데 복지가 얼마나 줄었느냐, 흔히 말하는
복지 비용, 그다음에 웰페어라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추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제도들의 손실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의회에서 그냥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만 가지고 입법을 하게 된다, 혹은 입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다음 여당이죠.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개혁한다고 할지라도 증거가 모자라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데이터가 모자라기 때문에 현 여당의 어떤 의견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쭉 나가고 있는데 이런 입장차 그리고 의회 권력은 아직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위 내부에서도 뭐 계약갱신 청구권 대신에 3년 전세라든지 아니면 뭐 2+2죠. 2년 플러스 2년 대신에 3년으로 단일화한 논의라든지 또 임대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야가 함께 좀 고민을 하고 그 사회 전반에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예, 뭐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이게 효과가 명확하게 분석된 상태는 아니고, 뭐 학자들은 또 그러니까 일각의 학자들은 또 좋은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게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독일의 사례라든지 독일이 이제 임대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임대차산법이 유지가 되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대도시 부분의 전세난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임대난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거를 고려해 본다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해놔야 될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인 모두 다 약간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양자를 다 보호하면서 집값도 안정시키고 임대료도 안정시키는 이런 전반적인 고려가 국회에서 그리고 정부 모두 다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연구 부분에 있어도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실수요에 관해서는 대출 규제를 현재보다 열어주자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LTV, 특히 이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완화하자, 지금 네. 40%로 되어 있는데 LTV 규제를 완화해서 돈이 조금 부족해도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이제 뭐 생애 최초 구입자 80%까지 이야기하는데 지금 40%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죠. 네. 다주택자 역시 조금 더 늘려가지고 30-40% 정도 늘려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실수요자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오히려 길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 하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금융 용어라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그 LTV라는 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에 LTV가 40%라면 4억까지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이걸 좀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주택 대출 관련해서 규제가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LTV, Loan to Valu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치분의 빚이 얼마나, 내가 집을 샀을 때 집의 가치란 것이 있을 거고 그 가치 대비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양이 얼마가 되느냐를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10억이라 그러면 40%인 4억까지, 현행 제도라면 4억까지 대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DSR은 이거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개인의 소득이 있을 때 이자랑 원금을 얼마나 갚아나갈 수 있느냐,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 DSR 규제까지 이제 조금 올려서 결국은 지금보다는 수준을 높여가지고 완화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 대비 대출량을 늘릴 수 있게 해야 흔히 말하는 LTV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논의되는 것은 LTV이긴 하지만 이제 DSR 규제까지 조금 완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논의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LTV만 늘리고 DSR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보면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소득자한테만 더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DSR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두 가지가 다 흔히 네. 말해서 바인딩 되는 조건들이 네. 많고요. DSR 규제들이 특히 최근에 가계부채 제도의 강화, 가계부채 관리의 강화 때문에 DSR 제도가 굉장히 빨리 조기 도입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전에 네. 비해서
전체 원금과 이자의 평가하는 방식이라든지 원금과 이자의 평가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기 소득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 그리고 마이너스 대출 같은 것도 포함을 해야 되느냐, 전세 대출 같은 것도 포함을 해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DSR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 좀 풀어줘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개인 소득하고 내가 담보를 빌릴 수 있는 어떤 담보 대출 양, 그러니까 DSR이라는 것은 개인 소득에 대해서 내가 빌릴 수 있는 양을 한계를 지어놓은 거고, LTV란 것은 내가 집을 샀다 하면 어떤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담보 비율을 정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산출을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특히 이제 실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